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기자 대기자 원년 멤버신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 기자님 오랜만에 뵙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자동차도 가끔 이렇게 정비가 필요하듯이 네. 사람도 좀 가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네.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오늘 내용 발제해오셨죠? 네, 요새 뭐 신구 권력 간 충돌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앞으로 47일 남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과거 같으면 이제 뭐 허니문 얘기, 물론 뭐 취임은 아직 윤석열 당선인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그런 거 없이 온갖 갈등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연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기 시작 전까지 집무실 이전이 결코 이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통이동 현 인수위 사무실로 당분간은 출퇴근하는 것으로 이 이전 문제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라도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의결하면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실제 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통이동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예비비 의결이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올스톱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비 의결이 돼서 뒤늦게라도 된다면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풀릴 수 있겠지만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결국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거 그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야전 침대를 갖다 놓는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이동 집무실에서 때로는 그냥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예비비가 풀리지 않아서 결국에 이사 비용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그래서 체제로 갈 수밖에 어디 없다는 건가요? 관절 딴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뭐 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비비 이사 비용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용산에 이제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고 거기가 아주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 국방부하고 합참까지 움직이는 건데 지금 군 통수권자가 현직 대통령인데 네. 왜 이렇게 사전 협의 없이 당선인이 왜 밀어붙이느냐. 좀 만나서 일단 좀 협의를 해서 하자. 뭐 청와대 안 들어오는 건 뭐 얼마든지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확 뭐가 이제 꼬여버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좀 기분도 안 좋으셨을 거는 같아요. 국방부나 합참이라는 게 이제 통수권자로서는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인데 자기하고 이제 양해 없이 그 기관들을 이사시키는 걸 전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좀 이렇게 자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지 말고 좀 이 안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협의를 해서 하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이 좀 약간 좀 화가 났던 것 같죠. 일요일 날 갑자기 지휘봉 들고 직접 브리핑을 하고 이제 밀어붙이는 사실 이제 당 내에서도 약간 좀 제동을 거는 신중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 이제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서 이 문제가 이제 확 꼬여버렸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통이동 임시 사무실을 일단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당분간 쓸 수밖에 없고요. 관저를 마련할 때까지는 서초동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뭐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청와대는 NSC가 열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이 핵심 안보 시스템을 5월 9일까지는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안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인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두 분의 견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예, 안보 공백은 이제 보기 나름이에요. 청와대에서도 이거 좀 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네. 벙커가 이제 워낙 좀 민감한 시설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방대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네.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일단대로 뭐 짓고 이거 이제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우리 안보 지금 북한에서 자꾸 도발을 하는데 그걸 고려할 때 좀 신중하게 좀 협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제 주변 가까운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보 문제는 그렇게 뭐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우리 그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이사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역시 이 공감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5년 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 새로 당선이 됐는데 나는 용산 그 원래 그 옛날에 그 일본군 주둔하던 땅이고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내 대통령 집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좀 다른 서울 안에 다른 데 가서 내가 집무를 하고 싶다. 그럼 그때 가서 이걸 또 지어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는 여야가 다 공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려고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왕이면 좀 국민적 합의 공감 이런 절차가 좀 필요했고요. 또 여야가 좀 합의하는 모양새. 뭐 이건 민주당이 그렇게 협의하자 했으면 반대할 수 있을까요? 반대는 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과 합의하에 그러면 대통령의 새로운 집무실을 어디다 하면 좋겠다. 또 전문가들 의견, 또 경호 전문가들, 건축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다면 관전은 어디에다가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추진했으면 얼마든지 네.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5월 10일 이런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지금 뒤늦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야 간에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면서 지금 문제가 확 꼬여버린 참 안타까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뭐 여야 간에 합의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공방을 벌이고는 있지만 여야 간에 자 대통령 집무실을 뭐 용산으로 할 것이냐 뭐 외교부 청사로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네. 여야 간 합의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자 이게 안보 공백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런데 그날 바로 안보 공백 얘기를 하기 그날 아침에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협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NSC 회의 열어가지고 뭐 안보 공백 얘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협조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안보 공백은 안전에도 없었던 것이냐 하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안보 공백 없이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비를 신청해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은 안보 공백이 없앨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요.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입니다. 그 안보 공백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전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는 못 옮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5월 9일 이후에 옮겼을 때 과연 안보 공백 없이 정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정도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보 공백 문제는 별로 이 논란의 쟁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첨언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이거는 뭐 어떤 지금 여야 정치 세력 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의 역사성과 뭐 이제 이런 것
것까지 고려해서 좀 보수적인 성향의 논객들이나 언론에서도 이제 신중론이 많습니다. 이거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또 이제 용산으로 이번에 가게 되면 앞으로 당선되는 대통령들은 다 그러면 용산에서 직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 다수가 지금 동의를 하는 건지 실제로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물론 그 조사가 뭐 여론조사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반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고 윤석열 당선인을 이번에 찍은 분들 안에서도 이건 좀 하는 건 좋은데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구 권력 간의 이제 갈등이 어쨌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그 이창용 한은 총재 또 인선을 두고서 사전 협의가 있었다 없었다 또 진실 공방까지 또 이제 벌어졌고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또 내서 인수위가 또 이제 반발하는 그 또 상황이고 앞으로 감사위원 인사 문제가 또 남아 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한 명씩 인선을 하자 이 안을 당선인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4대 3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신구 권력 간의 갈등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한테 자꾸 주변 얘기 듣지 말고 네. 당선인 본인이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한 네. 걸 혹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그게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선인 측에서 뭐 이런저런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는 거를 시사하는 대목이거든요. 왜냐면 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동안의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통해서 이런 거 저런 걸 조정하는 건 모르겠는데 자 마치 참모들이 건의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이거는요 갈등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저는 확산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이 계속되는 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 간의 만남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취임 전까지 만남이 없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고.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보십니까? 자꾸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네. 어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를 약간 뭔가 분노를 유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철이 정무수석하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중간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좀 사실 좀 창피합니다. 이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볼까?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참모들이 대화를 했는데 서로 뭐 공개를 해라 마라 이제 이런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하고 당선인 만남이 좀 늦어지면서 좀 꼬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 그냥 인사치레로 우선 당장 만나서 축하한다. 잘 부탁합니다. 정권 인수인계 협조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덕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나 인사 문제 이런 걸 갖고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실무자들끼리 그 얘기부터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못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풀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안 만나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리 뭐 득표율 차이가 적다고 해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 정서에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승자가 좀 더 이렇게 관대하게 아량을 가지고 오히려 여유 있게 이렇게 대해줘야 이제 보기 좋은데 이제 자꾸 이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한테 뭐 별로 좋은 평가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어법에 약간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민주화된 지 굉장히 오래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는 두 분이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다음 네, 주쯤 네. 만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만남이 불발이 된다면 부담이 커지는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뭐 양쪽 다 부담이 크죠. 얼마나 그 옹졸하고 참 그 해외에다 내놓고 얘기하기도 참 창피한 수준. 아마 외신에 틀림없이 날 겁니다. 저 한국이란 나라는 정치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아주 후진국이더라.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최 의원님은 어느 쪽이 더 아니 부담을 그 뭐 그런 일이 가질까요? 벌어지지 않는 거야 뭐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현재 이 분위기로 볼 때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 만남이 불발될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다. 저는 그런 거고요. 네. 만약에 만남이 불발된다. 물론 양쪽 다 타격이 있죠. 왜 그러냐면 아니 그거 하나 합의를 못 하느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47일간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을 할 사람입니다. 네. 뭐 손해야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쪽이 더 크다고 봐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역대 그 대통령과 현역 대통령과 당선인 간 그 대선 이후에 그 만남을 보면 보통 2일에서 9일 사이에 만나는 게 이제 관리였는데 지금 벌써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속히 두 분이 만나서 이런 갈등을 좀 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4개월 만에 퇴원을 해서 대구 사저로 입주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또 이제 관심을 모았었는데 일단은 뭐 좀 없었죠? 없었고 없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취임 전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의사가 있고 또 취임식에도 초대를 할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렇다면은 두 사람 간의 그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을 텐데 이게 풀릴 수 있을지 박 전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고 앞으로의 관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최병목 위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뭐 정치를 재개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오늘 그 단초는 나왔어요. 본인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못다 이룬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건 이제 아마 그 후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네. 본인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작은 기여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과연 뭐냐? 그게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뭐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 겸양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어떤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메시지 같은 거 아마 그런 거는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다만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계속 만나자고 한다면 이건 뭔가 거기도 또 메신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글쎄 뭐 만나는 거야 뭐 그렇게 거부할 리는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자꾸 만나자고 이제 그 희망을 하니까 네. 그럴 경우에 뭐 그걸 굳이 거부하기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최 의원님 썩 말씀- 내키지는 않을 거로 보이지만. 네, 네. 말씀대로라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되겠다. 아니 물론 이제 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만남도 계속 얘기를 그 하고는 있지만 먼저 만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네. 네네.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먼저 만날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먼저 있다.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네네. 봅니다. 네. 좀 이상하죠 모양새가.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서 현직 대통령하고 인사도 안 했는데 전직 대통령을 찾아간다. 왜 찾아갈까요? 본인이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할 때 수사를 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인데 뭐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다. 이제 이른바 보수 세력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이 사람들의 눈치를 좀 너무 지나치게 살피는 게 것 아닌가.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정권 인수인계 받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바쁠 텐데 뭐 전직 대통령 지방에 계시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자꾸 만나달라
모양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럴 거 없이 대통령 취임식 때 어차피 이제 전직 대통령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와서 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 전 이제 정치부 기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직접 취재하기도 하고 그 강남에 사실 때 그 집에 가서 뭐 밥도 좀 먹어보고 그런 네. 경험이 있는데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탄핵도 당했고 감옥 생활도 했고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어떤 인간적으로 이제 어떤 비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내놓은 메시지를 보고 전 굉장히 좀 약간 안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다행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품위를 잃지 않고 메시지를 참 잘 내놨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실망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성하고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잘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이루지 못한 대통령으로서의 꿈은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나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 또 윤석열 당선인 이런 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는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전 굉장히 오늘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정권 이양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은 오늘 새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개파 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콘클라베 교황 선출 방식을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개파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재명계가 원내를 이끌게 됐는데요. 이번 결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성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부의 권력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친문재인 네. 성향의 그 주류에서 그 중에 그 지지자들은 물론이고요, 권리당원들 또 이제 의원들도 이제 친 이재명 이쪽으로 이제 속속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그 표차를 공개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박홍근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이미 있었습니다. 네. 당내 흐름상. 그래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른바 친 이재명 계가 민주당이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됐다. 뭐 이런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있잖아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친문계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172명의 민주당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 비대위원장을 친문계가 맡았으니까 뭐 원내대표는 친 이재명계가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했을 법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대선 끝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사실 2주 정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에서 비교적 선전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계라고 흔히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나 앞으로 사실은 이제 그 47일간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임기를 끝내고서요. 이제 윤석열 정부 시대로 넘어가면 다른 국면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또 사법적 리스크 같은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당내 판도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계인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 어떤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 예를 들어서 친문에서 이재명계로 뭐가 넘어가고 있다는 그걸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네. 아직은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분위기는 이제 그런데 오늘 그 당선 후 일성으로 정치, 검찰, 언론 개혁을 이제 언급을 했고 또 추경,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강하게 보였습니다. 또 부당한 정치 보복을 기필코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요 그 당선 후에 그 일성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좀 추가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그 당내 사정을 들여다보기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친문재인이냐 친이재명이냐 하면 사실은 둘 다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친문재인 성향의 이제 큰 손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일찌감치 이재명 경선 시절에도 이제 이재명 쪽으로 굉장히 그 힘을 좀 많이 실어줬고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전 대표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친문 그룹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 이재명계로 이렇게 이중 계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네.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정당의 실무적인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정영길 대표하고 지도부가 다 물러나면서 지금 사무총장은 언론에 잘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데 김영진 총장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이제 친 이재명 후보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 그 의원들이 당내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뜻밖의 당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난 숫자. 네. 근데 이제 새로 입당한 당원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분들이 되게 우리의 어떤 희망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전 후보하고 가까운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찍어야 된다. 사실은 박홍근 의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문자 폭탄들을 네네.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당선된 건 아니에요. 네네. 의원들이 다 각자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은 좀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좀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죠. 아니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친문은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 이재명계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이재명 전 후보를 중심으로 일단 구심점은 살아는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 이재명 전 후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리스크,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이 위험 요인들이 이제 수면으로 오르면서 상황이 저는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뭐 진짜 대장동 특검이든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주장한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뭐 그동안에 계속 했지만 그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저는 별로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야당으로 전락한 마당에 그 민주당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전례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추진 방향이 저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 지금 대선 이후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직도 좀 이렇게 좀 망황불락하는 속상해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야 간의 대치가 자꾸 첨예해지는 배경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또 이 대한민국이 순항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 가야 됩니다. 저는 국민 통합을 아주 네.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늘 한 줄 논평,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신구 권력 충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동안에도 뭐 사실 그런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역시 신권력을 이긴 구권력은 없다. 이렇게 한 줄 논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문제를 둘러싼 신구간 권력 갈등 그리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소식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